엄마, 산소호흡기 저거 그냥 떼버리면 안 돼? 1인실 하루에 얼만데. 병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신우이의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안에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제 남편이 인공호흡기 호스를 꽂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맞아. 어차피 돈 버는 기계가 고장났는데 돈 아깝게 이럴 필요 없지 뭐. 갖다 버리자, 응?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 벽을 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저 사람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서 자기들한테 갖다 바친 세월이 15년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분명 어제까지 식물인간이라던 제 남편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집 그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고도 아직까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두고 저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주셨더라고요. 제 이름은 강미주, 올해 39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 이름은 한도윤, 41하고요. 직업은 에어컨 설치기사였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어쨌든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15년 전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됐어요. 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허름한 국밥집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양철 지붕에서 후두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집이요. 어느 겨울날 도윤 씨가 손이 새파랗게 얼어서 들어왔어요. 에어컨 설치하다가 추락사고가 나서 다친 손목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는데도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절어 있었죠. 친정아버지가 그날따라 무슨 마음이셨는지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그 사람 앞에 그냥 놓아주시더라고요. 총각, 돈은 됐고 일단 이거 한 그릇 다 비우고 가. 도윤 씨가 그 국밥을 떠먹는데 글쎄 그 다 큰 어른이 숟가락질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요. 저는 그때 가게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저릿해서 도저히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양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기차역 대합실에 버려진 걸 지금은 돌아가신 양아버님이 걷어다 키워주셨다고요.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대요. 문제는 그 양아버님이 도윤 씨가 20살 되던 해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양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시누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집안의 돈줄로 부려먹기 시작한 거죠. 저는 결혼 전에 도윤 씨한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도윤 씨, 그런 사람들이면 가족이라도 그냥 연을 끊는 건 어때요?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도윤 씨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보더니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미주 씨, 나 키워주신 양아버지 제사를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갚을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미주 씨가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후회 없겠다 싶었거든요. 제 착각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착각이었지만요.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구였죠. 시어머님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을 말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홈쇼핑만 보시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양손에 무거운 김장김치통을 들고 헉헉대며 들어가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거기 김치 내려놓고 내 발이나 좀 주물러 봐. 종일 누워 있었더니 발이 퉁퉁 부었네. 며느리를 부르는데 경박스럽게 야가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들어간 첫날부터 야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미주야라거나 아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늘 야예, 너 가끔 기분이 좋으실 때 며느리. 그게 다였죠. 그리고 종일 누워 있었는데 발이 왜 붓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신우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고요. 한지원,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어찌나 입이 거칠던지요.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시어머니랑 도윤 씨를 들들 볶다가 도윤 씨가 한 달 꼬박 야간 작업 뛰어서 사다 주면 며칠 들고 다니다 중고로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러더라고요. 언니, 그 옷 진짜 어디서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워다 입은 거야? 우리 오빠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집 가장인데 와이프가 그러고 다니면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어. 구질구질해서 정말 못 봐주겠네. 좀 알아서 챙겨 입어. 응? 언니라고는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니라는 2글자에 어찌나 가시가 박혀 있던지 차라리 야 소리 듣는 게 나을 정도였어요. 반말은 기본이고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신우이는 저를 언니 하면서 자기 친구 부려먹듯이 굴었어요. 그렇게 그 둘은 도윤 씨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동안 도윤 씨 통장에서 카드값을 긁어댔어요. 한 달에 도윤 씨가 벌어오는 돈이 많을 땐 700만 원, 적을 땐 500만 원이었는데 그중 우리 부부가 쓰는 돈은 한 달 식비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시어머님 용돈이고 생활비였죠. 따져보면 15년이에요. 산수도 못하는 제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우리가 그 집에 갖다 바친 돈이 8억은 넘더라고요. 8억이요. 그 돈이면 우리 부부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사고도 남았을 돈이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도윤 씨가 매일 밤 작업복을 벗으면서 시커멓게 멍든 등을 보일 때마다 제가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다짐했죠. 이 사람의 의리, 이 사람의 따뜻함, 이거 하나만 보고 살자. 양아버님 제사만 잘 모시고 나면 언젠가 우리도 이 지옥을 빠져나갈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세뇌하면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날따라 눈발이 굵게 흩날리는 날이었거든요. 도윤 씨가 외곽 공장에 대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러 간다고 새벽에 나갔는데 점심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께서 작업 중에 5m 높이에서 추락하셔서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 차려보니 응급실 침대에 도윤 씨가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다가오시더니 굉장히 무거운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두개골이 함몰됐고요. 뇌압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응급으로 두개골 감압술을 들어가야 합니다. 척추도 다치셔서 수술이 잘 돼도 다시 걸을 수 있을지는 장담드릴 수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엔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동의서 서명란에 제 이름 석자 쓰는데 5분이 걸렸어요. 도윤 씨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사람만 돌아와 달라고. 다리를 못 써도 좋고 말을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숨만 쉬어달라고요. 수술은 7시간이 걸렸어요. 7시간 동안 저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침대에 실린 채로 나왔는데 머리에 더 큰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 관찰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윤 씨 손을 잡았어요. 차갑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손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미안한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보호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중환자실이 만실이라서요. 응급 환자분이 2분이나 더 들어오시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요. 일단 1인실로 옮기시고 중환자실 자리가 나면 바로 옮겨드릴게요. 1인실에도 모니터링 장비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담당 간호사가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할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도윤 씨가 빨리 안정된 곳으로 가기만 바랐죠. 1인실이라도 좋아요. 어디든 좋으니까 우리 남편 좀 잘 살려주세요. 그 마음뿐이었거든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모든 게 도윤 씨가 짜놓은 판의 첫 번째 장면이었다는 걸요. 1인실이어야 했어요. 환풍구에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마음 놓고 추악한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밀폐된 공간. 그게 1인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그저 정신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친정이며 회사며 정신없이 연락을 돌렸고 마지막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죠. 시누이가 받았어요. 평소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로요. 왜 또 뭔 일인데? 아가씨 오빠가 도윤 씨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의식이 없어요. 어머님 모시고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그쪽에서 비명이라도 지르며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니 시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죽었어? 안 죽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람이 죽었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 슬픔이라곤 한 톨도 묻어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뭐랄까 약간 들떠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톤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충격받아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두 사람 다 화장이 너무 진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는 새빨간 립스틱까지 발랐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병원에 오는 사람치고는 너무 멀쩡한 차림새였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님이 갑자기 침대 난간을 붙잡고 통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응? 엄마 두고 어딜 가려고, 어이구. 그 곡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옆 병실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어머님은 어머님이구나. 피는 안 섞였어도 15년을 키웠는데 정이 없을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병원비를 결제하러 잠깐 카운터에 다녀온 사이였어요. 다시 병실로 올라오는데
1인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만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엄마, 산소호흡기 저거 그냥 떼버리면 안 돼? 1인실 하루에 얼만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제 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흰죽 그릇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김조차도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어요. 맞아. 고장난 기계에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겠지? 어차피 저거 깨어나 봐야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송장일 텐데 내가 평생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살라고? 내가 미쳤니? 그런 거 끼고 있게. 시어머님의 그 목소리는 평소 홈쇼핑 볼 때보다도 더 무덤덤했어요. 마치 냉장고에 오래 묵은 반찬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딱 그 정도의 톤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흰죽 그릇을 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그 느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때 신우이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좀 더 들뜬 톤이었어요. 엄마, 근데 오빠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 내가 어제 보험사에 슬쩍 알아봤거든. 산재까지 합치면 한 5억은 떨어진대. 5억이야, 엄마. 그 돈이면 강남에 작은 거 하나 사고도 남아. 어머나, 진짜? 5억? 아이고, 우리 지원이가 똑똑하지.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괜히 끌고 가다가 병원비로 다 까먹으면 어떡해. 한 달에 1인실 비만 1,000만 원이라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아니, 내가 왜 대니, 그 돈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무너질 뻔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1인실 문이 안에서부터 벌컥 열렸어요. 마침 밖으로 나오려던 신우이가 문 앞에 서 있던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저 손에 든 죽그릇만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다 들었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 대답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복도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시는 거예요. 잘됐다, 얘. 어차피 너한테도 말해야 했어. 너도 들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내가 저 송장 끼고 사는 건 무리야. 이 시애미는 손 뗀다.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응? 돈 버는 기계가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인 거야. 쓸데없이 고친다고 생돈 퍼붓지 말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손 뗀다고요? 15년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려먹은 사람이 사고 난 지 반나절도 안 된 시점에 손을 뗀다고요?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요. 언니 미안한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 하잖아. 오빠 그렇게 된 거 안타깝지만 우리 엄마 늙어서 간병 못해. 그리고 언니 우리한테 자꾸 연락하지 마. 오빠 상태 어떻다, 병원비 얼마다, 이런 거 우리한테 알릴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도 손 뗐으니까. 알겠지? 저는 그 순간 입을 한번 열었어요. 아가씨 남이 아니고 아가씨 오빠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어머, 얘 좀 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 눈으로 봐. 저거 깨어날 가능성 없다며. 평생 식물인간이라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저 송장을 끼고 살아? 네가 와이프니까. 네가 책임져. 보호자가 너잖아, 너. 알겠어?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시어머님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신우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휙 돌아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끝까지 한마디를 더 던지셨어요. 아, 그리고 얘. 쟤 죽으면 사망보험금 그건 시댁 몫이다. 내가 받으러 올 테니까 알아서 잘 챙겨놔. 그건 우리가 키운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야. 알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못 박힌 채로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흰죽 그릇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복도 의자 위에 그대로 내려놨죠. 죽이 차게 식어서 표면에 막이 얹혀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1인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윤 씨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가슴이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소리 없이 그냥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도윤 씨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도윤 씨가 일어나서 같이 보고 같이 갚아줘요. 네. 도윤 씨. 그렇게 한 30분쯤 도윤 씨 손을 잡고 울고 있었을까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큼지막한 비닐봉투를 2개나 들고 계셨고요. 보호자님, 환자분 사고 당시 소지품들이에요. 응급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정리됐어요. 작업복하고 안전모, 지갑, 휴대폰 그리고 같이 일하시던 김 기사님이라는 분이 환자분 공구함을 따로 챙겨다 주셨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실물 있는지 봐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도윤 씨의 작업복이 가장 위에 들어 있었어요. 사고 당시에 입고 있었던 거였죠. 옆구리 쪽에 시뻘건 핏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작업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더 울었어요. 도윤 씨 냄새가 났거든요. 땀과 기름 냄새가 섞인 15년 동안 익숙해진 그 냄새요. 작업복을 옆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도윤 씨의 낡은 갈색 지갑을 꺼냈어요. 가죽이 다해져서 너덜너덜한 결혼 전부터 들고 다니던 그 지갑이요. 저는 한참을 그 지갑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안감이 좀 두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안감을 더듬어 봤죠. 그런데 어딘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동전 같지는 않고 뭔가 납작하고 매끄러운 것이. 저는 손톱으로 안감의 박음질을 살살 뜯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박혀있던 그 실이 제 손에 의해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툭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작은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 열쇠와 함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같이 떨어졌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양아버님이, 그러니까 도윤 씨가 항상 나를 살려준 분이라고 말하던 그 양아버님이 갓 100일 정도 돼 보이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언젠가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 1984년 5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도윤 씨가 그냥 기차역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양아버님에게 맡긴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열쇠는 분명 어딘가를 여는 열쇠일 텐데. 저는 침대 옆에 놓아둔 또 다른 비닐봉투를 쳐다봤어요. 김 기사님이 따로 챙겨다 주셨다는 그 공구함이 들어있는 봉투요. 도윤 씨가 15년 동안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낡은 공구함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공구함을 꺼냈어요. 한쪽 모서리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멀쩡했어요. 그 작은 자물쇠에 저는 방금 발견한 은빛 열쇠를 천천히 꽂아 넣었죠. 찰칵! 소리도 없이 그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1인실 안의 모든 기계 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도윤 씨의 심박 모니터가 삑삑 일정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구함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윤 씨가 매일같이 만지던 드라이버, 펜치, 스패너, 절연 테이프, 그리고 자잘한 부품들.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저는 그 공구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펜치 하나를 침대 시트 위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공구들을 다 드러내고 나니 공구함 바닥이 드러났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바닥이었는데 어딘가 미묘하게 두께가 안 맞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손톱 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려 봤어요. 통, 통. 소리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 가장자리에 손톱을 끼워 넣었어요. 의외로 쉽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들리도록 만들어둔 것처럼요. 그 안에는 빨간 비단 보자기가 곱게 접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의 작업 공구함 안에 새빨간 비단 보자기라뇨. 저는 그 보자기를 꺼내서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보자기 안에는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입을 만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옷이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베넷 저고리가 아니었어요. 새하얀 비단으로 지어진 가슴팍에 금실로 독수리 한 마리가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런 옷이었거든요. 독수리 발톱 아래에는 영어로 T, B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요. 저는 그 옷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비단의 결이 얼마나 고운지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보기만 했는데도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건 평범한 집에서 만든 옷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수십 년 전에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정성껏 지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옷 안쪽에는 작은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영문 편지였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떠듬떠듬이라도 읽어봤어요. Our beloved son, 미국 LA, 1984.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이름. TAI-10 빌드라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 편지를 들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타이탄 빌드. 그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에서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건설 부동산 그룹. 회장님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30여 년 전에 갓난아기 아들을 한국에서 잃어버려서 지금도 그 아들을 찾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윤 씨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침대 옆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서 비단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떨었어요.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님과 시누이한테 노예처럼 부려먹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미국 재벌가의 친아들이었다고요? 그럼 도윤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면서도 양아버님 제사 때문에 그 지옥을 견뎌온 거였을까요?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아니면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도윤 씨의 심박 모니터 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삑, 삑, 삑. 평소보다 살짝 빠르게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도윤 씨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도윤 씨? 도윤 씨, 정신이 들어요? 저예요, 미주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던 도윤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어요. 도윤 씨가 저를 향해 눈동자를 굴리더니 입술을 살짝 움직였어요. 산소호흡기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미주 씨 미안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고개를 살짝 가로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천천히 끌어내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마스크를 다시 씌우려고 했죠. 안 돼요, 도윤 씨. 그것 떼면 안 돼요. 그런데 도윤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던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힘이 단단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미주 씨, 나 다친 데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5초 정도 숨이 멎었어요. 다친 데가 없다고요? 두개골 함몰이라고 했잖아요. 척추도 다쳤다고 했잖아요. 7시간 수술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친 데가 없다고요? 도윤 씨, 그게 무슨... 도윤 씨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멀쩡했어요. 머리에 감겨있는 붕대만 빼면 어디 한 군데 다친 곳이 없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주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5년 동안 미주 씨한테까지 거짓말한 거 미안해요. 이건 다 내가 짠 거예요. 사고도 식물인간 상태도 전부 다 의사 선생님하고 짜고 친 거예요. 김 기사 형하고도요. 미주 씨한테까지 알리면 미주 씨가 연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미주 씨도 속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짠 거라고요? 일부러 사고를 위장했다고요? 머릿속에서 지난 닷새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휙휙 지나갔어요. 응급실에 다급한 의사, 7시간의 수술, 1인실로 옮긴 그 순간,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말하던 그 끔찍한 장면들까지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저까지 속였어요? 도윤 씨, 나 그동안 얼마나...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도윤 씨가 제 손등을 더 꽉 잡았어요. 미주 씨 봐봐요. 미주 씨가 진짜로 슬퍼하고 있어야 저 사람들이 완벽하게 방심해요. 미주 씨가 연기하는 줄 알았으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본색을 안 드러냈을 거예요. 미주 씨의 진짜 눈물이 저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주 씨까지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머리 한구석에서는 어떤 차가운 깨달음이 피어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만약 제가 알고 있었다면 시어머님이 미주야라고 부르면서 카드를 내밀었을 때, 아니,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윤 씨 말이 맞았어요. 도윤 씨는 천천히 자기 머리에 감긴 붕대를 풀어냈어요. 그 안에 진짜 상처는 없었어요. 그저 작은 찰과상 몇 개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더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와서 그래서 우는 거였어요.
도윤 씨 그럼 이거는요? 저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둔 비단 베넷 저고리를 가리켰어요. 그 영문 편지와 작은 열쇠와 양아버님의 사진까지 전부요. 도윤 씨가 그것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주 씨가 찾아냈군요. 다행이에요. 사실 나 미국에 친부모가 살아계세요. 5년 전에 양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친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셨어요. DNA 검사도 했고요. 다 끝났어요, 미주 씨. 나 친부모님 다 찾았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양아버지 제사가 1년에 2번이에요. 기일이랑 명절이랑. 그거 2번만 더 모시면 양아버지 돌아가신 지 딱 15년이 돼요. 양아버지가 생전에 그러셨거든요. 15년 제사만 모셔주면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요. 그게 양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베푸신 자비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들을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녹음 파일 전부 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흐느꼈어요. 도윤 씨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도윤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미주 씨,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 오늘 산소호흡기 떼라고 한 거. 그거 다 녹화됐어요. 환풍구에 카메라 설치해뒀거든요. 우리 이제 받은 거 갚을 거예요. 미주 씨가 도와줄 거죠? 저는 도윤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닷새 동안 흘린 눈물이 다 마른 자리에 이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윤 씨 손을 마주 잡으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도윤 씨. 끝까지 갈게요. 같이 가요, 우리. 그날 밤 저는 도윤 씨와 함께 모든 계획을 들었어요. 친부모님이 회장으로 계신 타이탄 빌드의 법무팀이 이미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 최 변호사라는 분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는 것. 그리고 일주일 뒤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최고급 호텔 라운지로 부를 거라는 것까지요. 벌컥.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시어머님이 손에 보험금 청구 서류 뭉치와 인주를 든 채로 앞장서서 들어오셨고 시누이는 그 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비죽이 내밀면서요. 예, 미주야. 너 도장 어디 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입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누이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시선은 똑같은 곳에 박혀 있었어요. 침대 옆에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두 사람을 향해 빙긋이 웃고 있는 도윤 씨에게요. 어머나, 도윤아? 너 일어났니? 깨어났어? 시어머님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인주통이 대구르르 굴러서 도윤 씨 발치까지 굴러갔죠. 도윤 씨는 그 인주통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혀서 그걸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정중하게 내미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손에 들고 오신 거 보니까 저한테 받을 도장이 있으셨나 봐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그 순간 한번 시뻘개졌다가 다시 새파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시누이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 손을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한 3초 정도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도윤 씨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도윤아, 어떻게 깨어났어? 응? 시애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정말, 정말 다행이다. 어이구, 내 새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메스꺼워 토할 뻔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산소호흡기 떼라고 했던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내 새끼를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오빠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가 진짜 걱정 많이 했어. 그런데 오빠 의사 선생님 봤어? 아직 더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누워 있어야지. 저는 그 말투에서 미세한 떨림을 잡아냈어요. 다행이라는 말 끝에 묻어있는 그 떨림이요. 왜 깨어났지? 라는 진짜 속마음이 그 떨림에 다 묻어 있었거든요. 도윤 씨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도윤 씨는 아주 차분한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누나, 일단 좀 앉으세요. 저도 아직 정신이 좀 없어서요. 일어나 보니까 미주 씨가 옆에서 다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랑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셨는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드릴 말씀? 뭔데, 도윤아? 어서 말해봐. 시어머님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걸쳐 앉으셨어요. 도윤 씨는 그런 시어머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여준 그런 미소요. 어머니, 제가 깨어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일주일 뒤에 어머니랑 누나를 진짜 좋은 호텔로 모시고 싶어요. S호텔 알죠? 거기 VIP 라운지에서 식사하면서 그동안 못한 효도 좀 하려고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못 드린 말씀이 좀 있어서요. 못 드린 말씀? 그게 뭔데?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더라고요. 도윤 씨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큰 돈이 생겼어요. 한 50억 정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날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상의하려고요. 50억? 그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님의 눈이 그 자리에서 화등잔만해지는 걸 저는 봤어요. 신우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로 한 3초간 숨도 안 쉬는 것 같았고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똑같던지 모자라기보다 한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 같았어요. 50도유나, 너 방금 뭐라고 했니? 50억? 네, 어머니. 정확히는 51억 8천만 원이에요. 사고 보상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랑 그리고 좀 자세한 건 그날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뒤 오후 2시 S호텔 VIP 라운지요. 잊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도윤 씨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마치 도윤 씨가 도망갈까봐 붙잡는 것처럼요. 아이고, 도윤아. 시애미가 어떻게 그날을 잊겠니? 응? 내가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일주일 뒤 오후 2시 S호텔. 시애미가 머리에 새기고 갈게. 그날 정장 입고 갈게. 응? 신우이도 옆에서 도윤 씨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산소호흡기 떼면 얼마 떨어지냐고 계산기 두드리던 그 손으로요. 오빠 진짜 멋있다. 역시 우리 오빠야. 우리 그날 진짜 멋있게 차려입고 갈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 30분을 더 도윤 씨 옆에 붙어 앉아서 온갖 아부를 떨다가 거의 춤이라도 출 듯이 들떠서 병실을 나갔어요. 시어머님은 나가시면서
저한테까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미주야. 너도 그날 같이 와라. 응? 시애미가 잘해줄게. 정말 잘해줄게. 병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사라지자 저는 의자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도윤 씨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주 씨,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만 더 버티면 다 끝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도윤 씨 퇴원 수속을 밟으러 1층 원무과에 잠깐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받았더니 다급한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주야, 미주야, 큰일 났다. 어떡하니, 어떡해.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아빠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사기 공범으로 입건됐다고 누가 아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7억 원을 인출해 갔대. 아빠 지금 경찰서 가셨어. 어떻게 미주야. 가게 압류 들어온다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7억이요. 아버지가 평생 국밥집에서 모으신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인데 누가 아버지 명의로 7억을 빼돌렸다고요? 머리가 핑 도는데 친정엄마는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통곡을 하고 계셨어요. 미주야,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1시간 전에 가게에 와서 시멘트 가루를 막 뿌리고 갔어. 아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미주야, 우리 어떡하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1인실로 뛰어 올라갔어요. 도윤 씨한테 이 상황을 알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1인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침대 위에 도윤 씨가 없었어요. 대신 침대 시트 위에 누군가가 칼로 새겨놓은 듯한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호텔 약속 취소해. 안 그러면 친정아버지 다음은 너야.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누가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50억에 눈이 멀어서 펄쩍펄쩍 뛰던 그 사람들은 그럴 머리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 뒤에 있는 거였어요.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핏기 없는 얼굴로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요. 미주 씨 들었어요. 친정아버님 얘기. 김 기사 형이 방금 알려줬어요. 도윤 씨, 이 메모는 누군지 알아요. 신우이 남자친구예요. 사채업자 일하는 놈이에요. 신우이가 빚이 8천만 원 있거든요. 그놈이 신우이한테서 우리 계획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가 50억에 흥분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윤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도윤 씨, 어떡해요? 우리 아빠가 7억이 어디서 났다고. 도윤 씨는 잠깐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휴대폰을 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통화였어요. 영어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주 씨, 걱정 마요. 친정아버님 7억 1시간 안에 원상 복구돼요. 타이탄 빌드 한국지사법무팀이 지금 출동했어요. 보이스피싱 일당 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신우이 남자친구 그놈, 우리가 이미 마크하고 있었어요. 어제부터요. 저는 도윤 씨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도윤 씨가 천천히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무서운 미소였어요. 미주 씨, 저 사람들이 한 발 먼저 움직였네요. 그럼 우리는 2발 먼저 가야죠. 호텔 약속
안 미뤄요. 오히려 일정을 하루 앞당겨요. 내일이에요, 미주 씨. 내일 오후 2시. 끝장을 봅시다. 그날 밤 저는 도윤 씨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환풍구 카메라 영상,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신우이 남자친구의 사채업 장부까지 모든 패가 우리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S호텔의 황금빛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님과 신우이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어디서 빌려 입으셨는지 새빨간 한복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둘러서 마치 회갑잔치라도 가시는 분 같았어요. 신우이는 평소엔 입지도 않던 흰색 원피스에 92cm는 돼 보이는 새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보면서 어찌나 입을 해 벌리고 두리번거리던지 호텔 직원들이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게 다 보였어요. 엄마, 여기 진짜 죽인다. 한번 와보고 싶었어, 진짜로. 예, 조용히 해. 시애미가 이런데 한두 번 와봤니? 다 와봤어, 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으면서요. 저는 도윤 씨와 함께 VIP 라운지 입구 쪽 작은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CCTV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새카만 정장에 푸른빛이 도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15년 동안 작업복만 입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 옆에는 새하얀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은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고요. 보호자님, 시간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최 변호사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도윤 씨는 제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천천히 라운지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최 변호사님이 시어머님과 신우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정중하게 다가가셨죠. 안녕하십니까. 한도윤 본부장님을 대리하는 최석현 변호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잠시 후 합류하실 예정인데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윤이가 무슨 본부장이에요? 에어컨 기사인데?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으시자 최 변호사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 자세한 건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50억 자산을 두 분께 증여하시기로 한 건과 관련해서요. 법적으로 한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부분요? 그게 뭔데요? 신우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끼어들었어요. 최 변호사님은 서류 첫 장을 두 사람 앞에 부드럽게 밀어주셨죠. 본부장님께서 곧 미국 법인의 임원으로 정식 등재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어요. 입양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50억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두 분께는 호적이 정리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요. 증여세도 본부장님께서 다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봤어요. 시어머님은 한 1초 정도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신우이를 한번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망설임이 0.5초 만에 사라졌어요. 아유, 그래요? 호적만 파면 50억 받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입양 취소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30분 안에 두 분 명의의 계좌로 50억이 입금되는 송금 절차가 시작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빌딩 한 채의 명의도 같이 이전될 예정이고요. 빌딩까지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님은 옆에서 신우이의 팔을 탁탁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진정해라. 그게 뭐 별거라고. 도장 어딨어요? 도장 어디다 찍어요, 변호사님? 여기 두 분 성함 옆에 인주 찍으시면 됩니다. 시어머님이 가방을 휙 열어서 인주통과 도장을 꺼내시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15년 동안 며느리 등쳐먹은 솜씨가 그 손에 다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도 옆에서 자기 도장을 꺼냈죠. 두 사람은 합의서 내용을 단 한 줄도 읽지 않더라고요. 그저 도장 찍는 칸만 찾아서 망설임 없이 인주를 묻혀 꾹꾹 쾅. 두 개의 도장이 차례로 합의서에 찍히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저는 모니터 너머에서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최 변호사님은 그 서류를 차분히 받아서 가방에 넣으시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VIP 라운지 안쪽에 거대한 암막 커튼이 천천히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과 신우이는 영문을 모른 채 그쪽을 쳐다봤죠. 커튼이 다 걷히고 나서야 두 사람은 봤어요. 그 안쪽에 펼쳐진 또 다른 거대한 연회장 같은 공간을요.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에 도윤 씨가 서 있었어요. 양옆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도열해 있었고요. 도윤 씨의 뒤쪽 벽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켜져 있었어요. 그 스크린에 화려한 영문 로고가 박혀 있었죠. TAITAN BUILD GROUP. 그 아래로 도윤 씨의 사진과 직책이 영문으로 떠 있었어요. 한두 마이너스 윤, 바이스 프레저덴트.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의자를 잡고 비틀거리셨어요. 신우이는 입을 해벌린 채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고요. 도윤 씨가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오면서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누나. 제가 누군지 이제야 소개드리네요. 타이탄 빌드그룹 한국지사 부사장 한도윤입니다. 본명은 마이클 한이에요. 미국 LA에 있는 친부모님이 30년 동안 찾으셨던 그분들의 외아들이고요. 마이클 도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님이 더듬거리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다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도윤 씨는 그런 시어머님 앞에 차분히 다가가 방금 도장 찍은 그 합의서를 들어보였어요. 방금 두 분이 도장 찍으신 거 입양 취소 합의서예요. 두 분은 이제 법적으로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입니다. 그리고 50억은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없다고? 야, 한도윤, 너 지금 우리 사기친 거야? 사기요?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사기를 따져요? 누나가 저한테 한 짓은 사기가 아니고요? 도윤 씨가 손을 들자 거대한 LED 스크린의 화면이 휙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흘러나온 영상은 1인실 환풍구에 숨겨두었던 카메라의 영상이었어요. 엄마, 산소호흡기 그거 그냥 떼버리면 안 돼? 1인실 하루에 얼만데. 맞아. 어차피 돈 버는 기계가 고장났는데 뭐가 아까워. 갖다 버리자, 응? 라운지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영상 속 두 사람의 얼굴이 거대한 화면에 또렷이 박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신우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도윤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죠. 그 순간 경호원 2명이 신우이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
VIP 라운지의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어요.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 4명,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1명이었어요. 신우이의 남자친구, 그 사채업자였죠.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요. 한지원 씨, 잠시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도박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공범,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 혐의입니다. 경찰관 1명이 신우이의 어깨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굽 12cm 하이힐이 옆으로 휙 꺾이면서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도윤 씨는 그런 신우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누나가 다니던 광고회사 말이에요. 어제부로 우리 그룹이 인수합병했어요. 누나는 횡령건으로 오늘자 해고해요. 그리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예요.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빌기 시작하셨어요. 도윤아, 도윤아, 시애미가 잘못했다. 시애미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시애미가 너 키운 정도 있잖아. 응?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최 변호사님이 침착한 걸음으로 시어머님 앞에 다가가 또 다른 서류를 정중하게 내미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건 지난 15년간 한도윤 본부장님께서 어머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신 총 8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던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자료고요. 경찰분들이 같이 가주실 겁니다.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뒤로 자빠지셨어요. 한복 자락이 헝클어지고 진주 목걸이가 끊어져서 알이 라운지 바닥에 또르르 굴러갔죠. 그 비싼 진주 알들이 굴러가는 모습을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그제야 대기실 문을 열고 천천히 도윤 씨 옆으로 걸어 나갔어요. 도윤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으면서 시어머님과 신우이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답니다. 두 분이 가장 쓸데없다고 버리려 했던 그 돈 버는 기계가요. 사실은 두 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보물이었어요. S호텔 VIP 라운지의 황금빛 회전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갔어요. 이번에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시어머님과 신우이였습니다. 들어올 땐 새빨간 한복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두르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들어오셨던 그분이 나갈 땐 헝클어진 머리에 한복 자락을 질질 끌면서 경찰관의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가시더라고요. 호텔 입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그 모습을 찍어대는데 신우이는 굽이 꺾인 하이힐을 신은 채로 비틀거리면서 아빠, 오빠, 살려줘 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평생을 한도윤을 오빠라고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이 그제야 그 호칭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더라고요. 도윤 씨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천천히 라운지 안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죠. 법정에서의 판결은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도윤 씨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판사님께서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 가시는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못이 박히듯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피고인 박옥자는 입양한 아들의 임금을 15년간 갈취하여 8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등 폐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친 바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그보다 더 비참했죠. 횡령, 사기 공범, 그리고 사채업자 남자친구와 관련된 도박 자금 세탁 혐의까지 더해져서 시누이도 징역 5년형이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도윤 씨에게 갚아야 할 부당이득 반환금과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두 사람 앞으로 떨어진 채무가 약 30억 원이었어요. 시댁이 자랑하던 그 작은 아파트 한 채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죠. 판결문이 다 낭독되고 두 사람이 호송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하다거나 시원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 깊은 안도감이었어요. 도윤 씨도 제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 끝에 낯선 노부부 두 분이 서 계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신사분과 옅은 화장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인이었죠. 그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도윤 씨가 제 등을 가만히 떠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미주 씨, 인사해요. 제 아버지, 어머니예요. 타이탄 빌드그룹의 회장님 부부셨어요. 도윤 씨의 친부모님이시고요. 시아버님께서는 환갑이 한참 넘으셨는데도 어찌나 정정하시던지 그 큰 키에 단단한 어깨로 도윤 씨를 한참을 끌어안으셨어요. 친정엄마처럼 자그마하신 시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더니 한국말이 어색하시면서도 또박또박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울었어요. 15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 한마디였거든요. 며느리 고마워요. 그 7글자가 어찌나 무겁고 따뜻하던지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친정으로 치면 시아버님이 되시는 그 노신사분께서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하나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직접 걸어주셨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한 다이아가 반짝거리는 그 목걸이를요. 아유 아버님,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무슨 소리. 내 아들 지켜준 사람한테 이까짓 게 뭐가 귀해요. 며느리 앞으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들 평생 미주가 마음 다치지 않게 잘 돌봐줄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댁이라는 두 글자가 평생 저한테 트라우마였는데 그날 그 두 글자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모셨던 그 사람은 며느리한테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어머님은 만난 지 단 30초 만에 제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너무 사무쳐서 한참을 더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도윤 씨는 타이탄 빌드그룹 한국지사의 부사장으로 정식 취임했어요. 15년 동안 작업복만 입고 새벽 5시에 나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카만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메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로 출근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강뷰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아파트로 이사했고요. 사고 났을 때 7억 누명을 쓰셨던 친정아버지의 가게는 도윤 씨가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올려서 친정아버지께 드렸어요. 1층은 친정아버지 국밥집, 2층은 친정엄마가 평생 해보고 싶어 하셨던 작은 카페로요. 친정아버지는 그 가게에서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사골을 끓이세요. 그게 행복이시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우리는 양아버님의 제사를 계속 모셔요. 1년에 2번
도윤 씨가 직접 장을 봐서 양아버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요. 친부모님이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도 그날만큼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처음엔 좀 어색해 하셨거든요. 내 아들을 키워주신 다른 아버지라는 존재가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을 30년 동안 살려주시고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는 평생의 은인이세요. 우리가 가서 절을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양아버님 영정 앞에서 시아버님과 도윤 씨가 나란히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양아버님은 그저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처럼 추운 겨울날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 하나를 걷어다 따뜻하게 키워주신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선의가 3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미국 재벌가의 한 가족을 하나로 다시 묶어주고 저 같은 평범한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평온한 삶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가끔 도윤 씨가 새벽에 잠이 깨서 거실 창가에 한참 동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한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요. 그럴 때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옆에 가만히 가서 서요. 도윤 씨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미주 씨, 나 가끔 그래요. 그 추운 겨울날 미주 씨 아버님이 국밥 한 그릇만 안 주셨어도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날 그 한 그릇이 내 평생을 살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 씨의 손을 더 꼭 잡아요. 도윤 씨가 15년이라는 그 길고 어두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요. 결국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었어요. 양아버님이 베푸신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도윤 씨의 가슴 속에 평생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는 결국 도윤 씨를 살리고 저를 살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다 살려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결국 그 사람 안에 든 탐욕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건 작은 온기 하나라는 걸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50억이라는 미끼 앞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양아버님은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을 대가 없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둬주신 한 아이가 그분의 제사를 지금까지 모시고 있고요. 탐욕은 짐승을 만들지만 작은 온기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제가 15년의 지옥 끝에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에요. 오늘도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놓고 도윤 씨를 기다려요. 도윤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양아버님 영정 앞에 잠깐 손을 모으고 인사를 드린 후에 도란도란 저녁을 먹어요. 평범하고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에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범한 행복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짓밟히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부디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도윤 씨가 1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끝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에도 분명히 그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탐욕은 짐승을 만들지만 작은 온기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집 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